일본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잊혀졌던 오래된 만화가 완전판으로 다시 출간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만화는 단순한 피션이 아니었습니다. 예언 만화라 불리며 일본 전역을 강타했죠. 이유는 단 하나, 그림 속 장면들이 지금 일본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전조, 기묘한 자연현상, 그리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날짜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만화를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이 예언을 두려워한 일본인들은 가족 단위로 짐을 꾸렸고 회사원들은 퇴사를 결심했으며 몇몇 사람들은 말없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한국. 지금 일본은 떠나는 사람들로 술렁이고 있고 한국은 뜻밖의 이유로 일본인 이주자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시작은 단 한 권의 만화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시사 전문 주간지 시사이치이치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스미에라고 합니다. 이 일만 벌써 21년째입니다. 그동안 국회 예산, 부패 스캔들, 이주 노동자 인권, 대기업의 환경 파괴 등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를 현장에서 취재해왔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대중의 착각을 바로잡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한국 땅에서, 그것도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참으로 터무니없어 보였던 단어, 예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권의 만화책에서 비롯된 7월 대재앙설이었죠. 올해 봄, 편집장인 시마자키 씨가 회의실에서 제게 인쇄물 한 장을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스미에 씨, 요즘 SNS에서 이상한 말 도는 거 알아요? 7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는 얘기.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예언이요? 그게 뉴스거리입니까? 하고 반문했더니 편집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소문이면 몰라도 실제로 항공편 줄이고 여행 취소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답니다. 한번 확인해봐요. 재미 삼아라도.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호기심 반, 반신반의 반의 마음으로 기사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홍콩발 주요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GBA, 그러니까 그레이터 베이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가 일본 센다이와 도쿠시마 노선의 주간 운항 횟수를 줄였고 그 이유가 올여름 일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루머로 인한 탑승률 급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루머의 발단이 된 건 다름 아닌 한 일본 만화였죠. 타츠키 료라는 작가가 그린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처음 출간은 1999년. 당시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책이었지만 문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였습니다. 그 만화에 묘사된 3월, 큰 재난이라는 그림 한 장이 현실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예언 만화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전 재출간된 완전판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진짜 재앙이 시작된다. 무너지는 도시, 갈라진 땅, 불타는 하늘, 울부짖는 사람들. 꿈에서 봤다며 작가가 그려낸 이 장면들은 허무맹랑한 듯하면서도 묘하게 뒷덜미를 잡아채는 기묘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하자고 마음먹은 저는 곧장 일본 관광청과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국제선 탑승률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부 항공사에서 일본행 노선의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고 센다이와 삿포로, 후쿠오카 같은 도시들은 여름 성수기임에도 감편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통화한 항공사 홍보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루머는 저희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 내 자국민들조차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취재 중 알게 된 사실인데 도쿄와 나고야의 일부 사설 이민 컨설팅 센터에선 갑작스럽게 이민 문의가 폭주하고 있었고 특히 싱글 여성과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가정 중심으로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쿄 시나가와 구에 위치한 무국경 라이프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유럽이나 캐나다 이민 상담이 주류인 곳이었는데 접수대 앞에 낯선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이민 설명회 안전한 아시아 이웃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한국의 수도 서울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이민 목적지로 당당히 소개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상담사 미우라 나오시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최근 한 달 사이 전체 문의의 30에서 40%가 한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이민 희망자들 말로는 가깝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난다고들 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갈등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피난처이자 동경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니. 사람들은 재난이 올까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삶을 그려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어쩌면 예언은 그저 계기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집국에 긴급 기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한 예언 루머를 넘어선 사회심리적 이동 흐름을 추적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편집장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봐요. 스미의 씨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뉴스가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안, 선택, 희망이 왜 하필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해답은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표정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취재는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끝에서 제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리란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놀랍도록 조용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 사회의 균열은 더 깊었습니다. 대재앙설이 단지 공포 마케팅이나 자극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만 믿었던 제 자신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도쿄 외곽에 위치한 한 국제이민 상담소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착문의 증가로 대기 시간 2시간이라는 작은 팻말. 옅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고 회색 양복 차림의 남성이 전화로 무언가를 조급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상담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울 근처라면 어디든 좋아요. 공립학교가 있고 아이가 혼자 다닐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식적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미야케 유조, 중견 IT 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대재앙설보다는 일본의 정치적 무기력에 대한 좌절감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재난이 오면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진 않아요. 그가 보여준 것은 아내가 정리한 이민 정보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한국의 아파트 전세 계약 양식, 외국인 등록 절차,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초등학교 도보 10분이라는 메모. 다음날 저는 일본 한국 이민 포럼에 취재 신청을 넣고 긴자 근처의 한 컨퍼런스홀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공간이었고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40, 50대 중산층 부부였습니다. 무대 위 발표자는 놀랍게도 한국어가 유창한 일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시위도 많고 언론도 분열되어 있죠. 하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일사불란합니다. 그의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움직인다는 확신이 지금 일본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만난 여성 참가자 노다 에미 씨는 고등학생 자녀 둘을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우린 흔들리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올 것 같다는 예감뿐만 아니라 그게 왔을 때 여전히 일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불신도요. 그녀는 지난해 오사카에서 발생한 진도 6.0 지진 당시 1시간 넘게 연락 두절된 학교 상황에 절망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조카의 경험은 달랐다고요. 거긴 지진은 없었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했어요. 방송도 재빠르고 선생님들도 책임감 있게 움직였대요. 그녀는 정리된 대피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K안전알림,
서울시 외국인 지원센터. 정치요? 한국도 문제 많죠. 하지만 거긴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요. 이 문장은 마치 제 가슴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도운다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일본에선 점점 사라져가는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즈오카의 한 지방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실제로 한국 이민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조선족 출신의 귀화인, 아내는 순수 일본인. 두 사람은 가정 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아이만큼은 다른 세상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인간보다 제도, 공동체보다 관행이 우선이에요. 한국은 그게 뒤집혀 있는 것 같았어요. 생생하게요. 이 가족의 결정이 제게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은 도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도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유스케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수십 명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하나같이 한국을 향하고 있던 시선으로 가득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유스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풍문이나 흥미거리가 아니야.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 진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언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지. 그걸 계기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바꾸려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일지도 몰라.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다시 말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뉴스만으로는, 인터뷰만으로는 부족해. 서울에 가서 직접 보고, 걷고, 만나봐야 이 퍼즐이 완성될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유스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응원할게. 당신이 가는 이유를 아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엄마로서 서울을 향해 마음을 정하는 순간이었죠. 잠든 딸 유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이 집 안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이 세상을 확인하고 올게. 너에게 남길 다음 세상을.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서울의 날씨, 도심 구조, 대중교통 노선, 그리고 외국인 등록센터 위치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건 단지 이민 열풍을 따라가 보는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건너야 할 다리의 모양을 하나하나 스케치하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인천행 오전 9시 45분. 그 시간은 단지 이동이 아닌 확인의 시간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서울을 향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단한 풍경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시가 커다란 경고음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죠. 기자증을 목에 걸고 서울역 앞에 섰을 때 이 도시에서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동네에 돌아온 듯한 낯선 친근감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도심으로 들어오던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한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커다란 광고판들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었고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승객들이 줄을 맞춰 정숙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서라는 단어가 단지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처음 취재를 시작한 곳은 서울 동작구의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들이 서로 돕고 지내며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무척 따뜻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준 이는 지난해 여름 한국으로 이주한 사사키 나오코 씨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쿄 근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예언서에 대한 공포보다는 일본 사회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재앙이 꼭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지금 너무 많은 게 흔들리고 있어요. 정부의 대응, 언론의 신뢰, 사람들 사이의 신뢰까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마다 묻어난 회의와 단념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사사키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쩌면 우리가 일본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아직 지키고 있는 나라 같았어요. 정직함, 연대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한국은 이민 대상지 1위라는 수치 속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희망의 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머릿속에서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홍콩, 대만, 심지어 일본 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한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이 급증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들 너머의 얼굴들을 마주하니 그 이유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인터뷰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주 상담을 돕고 있는 한 한국인 통역가 박서진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일본인 상담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일본인들은 잘 이민을 안 했어요. 자국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외국어 장벽도 높았고요. 그런데 최근엔 달라졌어요. 이민 목적이 모험이 아니라 안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들이 한국을 그냥 대안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죠. 그의 말은 단순한 통계나 추정이 아닌 피부로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일본인 가족들이 아이 손을 꼭 잡고 상담 센터를 찾고 아파트 시세를 물으며 이주 이후의 교육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 묻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느새 메모보다 표정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기자로서의 습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민 온 일본인 가족의 아들이 이곳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인터뷰를 마친 후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 풍경을 관찰하던 중 한 장면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또래 친구가 지체 없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선생님도 급히 달려와 아이 무릎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죠. 괜찮아. 선생님이 약 발라줄게. 조금만 참자.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지만 제 마음엔 비정상적으로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이 어쩐지 낯설고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선생님들은 아이를 잘 돌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적인 역할로서의 돌봄일 뿐 저런 자연스러운 정서적 개입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표정한 보호와 단호한 지도, 체계 속에서 아이의 감정을 읽기보다는 눌러주는 방식이 더 익숙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뷰했던 사사키 나오코 씨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쿄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아이가 이곳 학교에 다닌 뒤 처음으로 친구에게 생일 초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땐 언제나 조용한 아이였어요. 스스로를 숨기는데 익숙해진 아이처럼요. 그런데 여기에선 웃고 뛰고 얘기해요. 이사 결정이 옳았구나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이민이라는 결정은 이토록 절실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저는 그저 통계로만 보고 있던 이 현상이 단순한 사회적 트렌드가 아닌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중산층 가정이 모여있는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등원 준비를 돕는 부모들,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주민들, 누구 하나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 모습들이 제게는 하나의 사회적 풍경이자 삶의 기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도쿄 이민 커뮤니티로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대지진 예언이 아니라 일본 사회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걸 직접 본 이후부터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요, 빠르게 바뀌고 성장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의 온도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곳도 쉽지는 않겠죠.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정착의 어려움들. 그런데도 일본보다 미래에 대한 신뢰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묘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단지 위기가 덜한 곳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숙소로 돌아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유스케는 피곤한 얼굴로 딸 아이를 재우고 있었고
아이는 아직 입에 손가락을 물고 잠이 들지 못한 얼굴이었죠.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보고 있어. 정서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뭔가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어. 유스케는 처음으로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내가 가볍게 취재하러 온 일이 아니야. 그냥 기사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힌트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 말에 오래도록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아이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여정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단순한 기자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서. 다음 날 저는 비행기 티켓을 다시 확인하며 서울에서의 체류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이제는 확인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정혜민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원래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 살던 제1한국인이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당시 모든 가족을 잃고 몇 해를 방황한 끝에 한국으로 건너와 정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이민자 지원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처럼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그저 이민자의 사례 하나를 들을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의 구체적인 목소리는 통계보다 훨씬 큰 파장을 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치듯 온 거였어요.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가고 싶어서 여기 머무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와 살아가기 위해서. 말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저는 직장에 있었어요. 아침에 말다툼하고 나왔던 엄마랑 동생은 그대로 집에 있었죠. 그날 저녁에 다시는 못 봤어요. 정혜민 씨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결코 말로 옮길 수 없는 잿빛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몇 년을 일본 닥지를 떠돌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든 피해자라는 시선과 외국인이라는 경계 속에서 쉬이 머물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끝내 버텨내다 결국 마지막으로 건너온 곳이 바로 이곳 서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괜찮아요라는 말을 따뜻하게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늘 형식적인 말투였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들이 뭐랄까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평범한 골목과 유치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정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다정해서 어색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딸 유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어색해하는 아이. 혹시 유이도 일본이라는 구조 속에서 너무 일찍 어른스러워져 버린 건 아닐까.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밀려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정혜민 씨는 저를 인근의 작은 도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자비로 운영 중인 일본인 이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매주 한국어 수업과 어린이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아이 몇 명이 한켠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젊은 엄마들이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지진이 무섭다. 전쟁이 날 것 같다. 일본은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온 사람들.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다들 말해요. 무서워서 온 게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어서 온 거구나 하고요. 정혜민 씨는 책꽂이에서 한 권의 그림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너는 너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 다들 좋아해요. 한국 책인데도 내용이 참 따뜻하거든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처럼 뼈아픈 상실과 다시 시작하려는 희망이 한데 얽힌 이야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의 도시 소음도 익숙해질 즈음 남편 유스케와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유이는 책을 읽다가 제 얼굴을 보자 활짝 웃었고
유스케는 피곤한 듯하지만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정혜민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후쿠시마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한국으로 이주한 분인데 말을 듣는데 마음이 계속 흔들리더라. 유스케는 잠시 말이 없었고 이윽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된 거네. 기계처럼 기사 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오고 있으니까.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은 짧았지만 지금 제 감정을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에서의 생활 꼭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몰라. 유스케는 고개를 끄덕였고 유이는 제게 손을 흔들며 엄마 빨리 와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엔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저는 손에 쥔 취재 수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망설임 끝에 서울에서 정리한 기사를 사내 메일 시스템을 통해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예언을 넘어 삶을 선택한 사람들. 솔직히 말해 자신 있는 원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정리하며 제가 느낀 것들을 담담하게 써 내려간 결과물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용 대부분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터뷰, 그들의 결정과 배경, 한국이라는 도시의 인상,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 변화까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언론 스타일과는 다소 다르게 감정을 녹여 쓰려 노력했고 독자들에게 정보 이상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사무실로 호출받은 저는 곧바로 그 진심이 사내의 누군가에게는 문제로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미에 씨, 기사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감성적이네요. 편집장 다카하시 부장은 제 원고를 손에 들고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그는 마지막 문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예언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 책상 위에 인쇄물을 내려치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스미에 씨, 이건 언론 보도가 아니라 개인 에세이에 가까워요. 한국을 미화하고 일본을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공들여 썼던 문장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편향과 감정 과잉이라는 딱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는 오늘부로 발행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편집장은 말을 잠시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스미에 씨가 우리 신문과 맞는 방향인지도 고민해봐야겠군요. 그 말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마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 눈앞은 흐려졌고 손엔 아직 기사 원고가 출력된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유스케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한눈에 제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기사 퇴짜 맞았어. 그냥 퇴짜가 아니야. 나 정리될 것 같아. 잠시 말이 없던 유스케는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읽어봤어. 그 기사 나는 좋던데. 그런데 회사는 안 그렇대.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게 문제가 됐고 한국에 대한 묘사가 너무 따뜻하대. 일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한대. 그제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에서 부정당한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것조차 편향이라 말하는 현실이 더 아팠습니다. 난 기자인데 그냥 내가 본 걸, 느낀 걸 쓴 건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다니. 유스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너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인 것 같아. 너답게 살아.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할 거야. 그날 밤 유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 파묻혀 인형을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의 일본처럼 숨막히는 공간이 아닌 자유롭게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자라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은 예언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숨 쉬기 위한 출발선. 며칠 뒤 저는 다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하늘은 흐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캐리어를 끌며 걷는 순간 낯선 타국이지만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표정과 발걸음 속에서 저는 낯선보다는 희망을 먼저 느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한 단기 숙소로 향하는 동안 택시 기사분께서 저희가 일본에서 왔다는 말에 놀라는 기색 없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휴,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여긴 다 가족처럼 지내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작 조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기사가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유이는 바닥에 놓인 작은 매트 위에서 인형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유스케는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갔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라본 서울의 거리,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보였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도시를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새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회사에 제출할 기사도 아니었고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민자의 시선으로 새로이 마주한 한국을 써 내려갔습니다. 서울, 그곳엔 예언도 공포도 없었다. 다만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 우리가 기대던 따뜻함이 있었다. 며칠 뒤 저는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이의 유치원 상담 일정을 잡았고 유스케는 서울 시내의 소규모 영상 편집 스튜디오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지만 어느 때보다도 가볍지 않은 진심으로 이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다시 펜을 들 수 있을 그날을 기다리며 한국에서 맞이한 이 새로운 시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허무맹랑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누군가에게 공포였지만 저에게는 삶을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제 방식으로 답을 찾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도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숨을 쉽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 식구는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재앙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